사놓으면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괜찮아. 아니면 모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앞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세대가 온다. 모트라는 말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워드 막스가 했어요? 안녕하세요, 효치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아침 방송마다 가끔 나오주시는 정승우 특파원이죠. 영국에서 연결해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정승우 네,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네네. 단테 채널에서는 윌리엄으로 활동을 했었고, 네.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의 아침 방송에서 이제 영국 파원으로 영국 특파원 참가를 했던. 네네네. 네, 맞습니다. 거기서는 윌리엄이지만 이제 본명은 정승우라서 정승우 정승우로 특파원. 네.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소개 한번 좀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영국에서 계속 공부를 해왔었고, 이제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석사로는 이제 금융학 전공을 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한 투자 회사에서 이제 펀드 운용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청년이네요, 그러면. 네, 그쵸. 그래도 뭐 군대도 나오고 군대도 나오고, 군대도 나왔어요? 네,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국은 요새 어때요?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숫자는 뭐 솔직히 영국은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같이 살아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상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무런 규제가 없고요. 이제 그 대신에 최근에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이제 의회나 이쪽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마스크라도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안 써, 그러면 지금은? 길에서는 쓰는 사람 찾기가 되게 힘들고요. 그래. 대중교통을 탄다 그러면은 거의 뭐 한 50% 정도는 그래도 쓰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 내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쓰는 거구나. 원하지 네, 않으면 안 쓰는 그렇죠. 거고. 날씨는 어때요, 날씨는? 요새 좀 쌀쌀해지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한국보다 덜 춥습니다. 덜 추워요? 한국은 춥진 않아요? 네. 그렇구나. 여기는 약간 바람 때문에 추운 거고 한국은 그냥 추운 살이 거지. 찢기는 듯한. 맞아. 살이 찢기는 듯한 추위지. 그쵸.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좀 진지하게 우리가 가져온 주제가 있잖아요. 하워드 막스가 메모를 했는데 하워드 막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원래 제가 단테 채널에서 이제 하워드 막스가 메모를 내면은 몇 번 다루긴 했었는데 요번 주제는 여기 아카데미 채널에서 효치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는 이제 오크트리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창립한 멤버고, 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거기 지금까지도 CEO로 계속 있는 분인데, 네. 운용 금액이 한 1,500억 달러, 1,500억 1,600억 달러 정도 되는, 재산도 뭐 한 21억 달러 정도 되시는 상당히 사실 재력가의 이제 투자 어마어마한 경력이 분이에요. 엄청난. 네. 거의 이제 7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잔뼈도 굵으시고 뭐 연평균 수익률도 상당히 마켓을 이기고 하는 분이신데, 근데 주식 투자보다는 채권 투자 쪽으로 많이 하십니다. 이제 하이힐드 채권 쪽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고 유명하신 분이죠. 성공한 투자자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가치 투자 뭐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그쵸, 좀 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메모를 쓰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꼭 한 번은 읽어본다. 이 사람이 쓴 메모는 그럴 정도로 되게 중요한 메모인데, 이번에 이제 윌리엄이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이걸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되게 글을 잘 쓰세요. 완전 명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읽으면 이제 술술 익히거든요. 근데 요번에 메모는 기존에 해왔던 뭐 현재 시장이 어떤 것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약간 새로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먼 미래를. 그래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뭐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다가올 다음 10년, 20년에 대한 얘기를 요번엔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효치님들과 꼭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런 것도 제가 그 단테 채널에서 봤는데 하워드 막스도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오늘 한 6가지 정도 주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투자 환경이 좀 변했다, 첫 번째가.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투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특히나 저희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할 때 투자자들도 보면은 어떤 시대를 살아왔냐가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프레임이 상당히 많이 결정 지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워드 막스가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60, 70년대 미국에서는 니프티 50라고 하는 유명하죠. 네, 그쵸. 되게 유명한 이제 50개 정도의 기업들, 그때 당시에 뭐 제록스라든지 IBM이라든지 뭐 코닥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회사에 투자하면은 얘는 영원히 간다라는 말이 그때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별명이 기관 투자자들의 애인이라고. 50개 종목이 한 번 사면 절대 팔지 않는다, 이게 별명이었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의 닷컴 버블 수준으로
그 애착이 엄청 강했고 그래서 증시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1972년이나 73년도에 꼭대기에서 만약에 샀다면 그로부터 거의 10년 정도는 물려 있어야 했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왜 꺼내면서 시작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변화가 상당히 느렸던 시대였다고 하워드 막스가 얘기를 해요. 저희가 투자 환경을 볼 때 이제 탑 10 주식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어떻게 바뀌어왔나를 보는데 1930년부터 1960년, 70년까지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뭐 AT&T 있고 제너럴 모터스 있고 뭐 GE 있고 엑손모빌 있고 이런 회사들이 계속 상위권에 군림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이제 바뀌어오는 게 없으니까 상당히 변화가 느렸다. 사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이런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바뀌었다고 하워드 막스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2010년, 이제 2020년까지 들어서면서 이 상위 10개 종목이 비중이 줄어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2010년 정도까지는. 근데 그러면서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도 엄청나게 바뀌어왔죠. 이 그림에 보니까 엄청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등수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1등부터 10등까지가 그 1등 하던 애가 계속 1등하고 2등 하는 애는 계속 2등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1980년대부터 막 급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워드 박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특히나 이제 2020년을 들어서면서 네.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 그 말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기술. 그래가지고 한 가지 하는 말이 이전에 이제 오종태 이사님도 다른 데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말을 하워드 막스가 남겼어요. 무슨 기술이요? 과학 기술? 그렇죠. 뭐 과학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테크, 이제 지금 당장 무엇이 화두고 뭐가 우리 앞으로의 삶을 바꿔나갈지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야지 될 거다. 그런 투자 환경이 올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지금 빅테크를 사셔야지 된다라는 말과 조금은 반대될 수도 있는 의견이긴 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지금 빅테크는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눈덩이처럼 굴려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은 언제든 이 판이 뒤집힐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과학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진짜 어려워요. 너무 빨라. 그리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정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하워드 막스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괜히 좀 반갑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한 말이 앞으로는 이런 스테이블이나 디펜시브, 그러니까 안정적, 뭐 이거는 가치주에서 사놓으면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괜찮아, 아니면 모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앞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세대가 온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모트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워드 막스가 했어요? 진짜로? 네. 아, 그렇죠. 그래. 가치주의 대가신데. 그러니까 가치주의 대가이시고 모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경제적 해자 이런 게 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에 연연하면 안 된다. 연연하면 안 된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은 언제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회사가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서 한순간에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주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네. 해자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게 언제 어떤 기술에 의해서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인가 그렇죠. 보네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의 저희가 항상 말하는 빅테크 회사들이 빅데이터나 이런 걸로 뭐 계속해서 빗장 수비를 해나간다든지 뭐 인수합병으로 이제 살아남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오는 걸로부터 안정적으로 본인들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은 결국은 또 함락이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 모트가 지켜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한 얘기는 비즈니스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 환경뿐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경영이 돼가고 비즈니스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 이제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에는 새로 나오는 이제 회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보 기반 사업이잖아요. 뭐 IT 기반 사업들이 많고 테크 기반 사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은 일단 먼저 특징이 수익성이 높죠. 흔히 말하는 마진이 좋다고 하는데 근데 그 좋은 마진과 더불어서 한계 비용도 낮고 확장성은 또 되게 좋아요. 뭐 옛날처럼 저희가 뭐 공장을 사가지고 막 생산 라인을 늘려야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예를 들어서 계정을 10개를 이제 운용할 수 있게 하다가 이거를 20개로 늘린다고 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이 상당히 좋은 게 요즘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경인 회계사님은 비경합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하나 팔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쓴다고 해서 내가 못 쓰는 게 아니라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어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들은 다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제 말을 하는 게 앞으로 자본 대비 노동력은 더 이상 이제 소수의 교육받은 코딩하는 사람 같은 사람만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말을 하거든요. 예전처럼 이제 단순 노동직이 많이 사라지고 앞으로 필요한 인력은 교육받은 이런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점 임금의 격차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지금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제일 위에 있는 선은 상위 20%의 임금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그 다음부터 해서 그 다음 20%, 그 다음 20%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특히 2010년 이후로 급격하게 간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지금 말한 이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코딩 안 하면 안 된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제 효치님들은 세대별로 이제 나눠서 이걸 보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이라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인 것 같습니다. 코딩을 못하면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매 세대에서 이제 부모님이 교육을 시킬 때 항상 그 당시에 최신인 거를 그래도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코딩을 엄청 교육을 시켰는데 추후에는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얼마 전에 구글이 이제 코딩까지 해주는 AI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서 나 지금 열심히 코딩 배웠는데 10년, 20년 후에 갑자기 코딩 요즘 코딩 왜 해? 그냥 입력하면 코딩 다 해주는데 그래서 코딩마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윌리엄은 대학 들어갈 때 어떤 과가 제일 좋았어요? 아니면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건축학과가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의대 법대는 당연히 인기가 있었는데 건축학과가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건축학회론 그런 느낌인가? 그런 거 있었어요. 진짜로 저 학교 들어갈 때는 건축과가 되게 높았어. 근데 요새는 이제 컴공과가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트렌드를 타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코딩도 AI가 해줘버리면 코딩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 있냐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딩이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특정 과목이나 이런 거를 뭘 공부했냐라기보다 내가 새로 변화하는 거에 발맞춰서 배워나갈 수 있는 그냥 의지와 능력? 그러네. 그러니까 코딩이 갑자기 어느 순간 무의미해지고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난다면 그때에서 코딩에만 내가 배운 게 코딩이라면 코딩에만 이렇게 매몰돼서 하려고 하지 말고 또 그러네. 새로운 기술을 또 그새그새 배울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 바뀌는 거를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이 중요한 거라는 거네. 근데 이 그림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긴 해.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자산이 벌어지는 것만을 갖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산뿐만이 아니라 임금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런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려면 하워드 막스는 공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에게든지 뭐 평등하게 그런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 이제 요즘에 뜨는 트렌드인 그런 코딩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이런 임금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공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폴 크루그만도 결국은 이제 교육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니면 답이 없어. 교육이 아니면은 답이 없고.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실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어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해요. 그런데 이게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자산을 가지고 있냐 여부뿐만 아니라 임금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는 되게 인상적이네요. 단순히 지금 세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80년대에도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왜냐면은 경제학자 중에 이제 슌페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슌페터도 항상 이제 창조적 경제, 파괴적 혁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와서 그런 거는 매 세대가 겪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게 나타났을 때 그거를 빨리 내가 습득을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것 같고, 경제적인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은 하워드 막스가 이번에 쓴 편지를 보니까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자세하게 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고 많이 따르는 그 캐시 우드 누나 얘기를 많이 넣었더라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통째로 가져다 썼다고 봐도 돼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굳이 더 붙일 말이 없는지 그냥 캐시우드의 말에 통째로 거의 갖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통째로 갖다 썼다는 얘기는 약간 동의한다는 얘기인가? 느낌도 들고, 그죠?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핵심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캐시우드가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뭐 DNA 기술이나 뭐 로봇공학, 인공지능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은 모두 디플레이션의 힘을 갖고 있다. 또 이제 이사님께서도 매번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덧붙인 말이 덕분에 경제는 성장하면서 생산성은 올라가지만 필요한 노동량은 줄어들게 된다. 비노동 인구도 늘어나고 뭐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또 비슷한 맥락의 얘기긴 한데 근데 이러한 말을 캐시우드뿐만이 아니라 뭐 제퍼리 건들락이라든지 레이 달리오라든지 뭐 스탈리 드라켄밀러라든지 이런 여러 미국의 구루들이 다 비슷한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 안 하고 놀고 싶어.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게 되게 좋게 느껴지지만 막상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되게 힘든 일인 것 같긴 해요. 일을 하기 때문에 놀고 싶은 거죠. 그치. 일을 하니까 놀고 싶은 거지. 계속 놀으라고 그러면은 못 노는 거야. 더 이상 놀 수가 없어. 캐시우드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개념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구조적으로 가면은 디플레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구조적으로는 뭐 공급망이 어떻게 돼서 혹은 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전히 디플레이션 압력이 쉽게 물러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어제 사실 파월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빼면서 좀 충격을 받긴 했지만 캐시우드 얘기가 또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시황 얘기를 잠깐 또 전해드리자면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이 일시적이다라는 단어를 빼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받아들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여러 이제 물가 관련된 금융 상품들을 보면 이제 시장에 물가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장의 물가 기대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는데 파월이 지금 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시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인정을 하니까 되려 물가 기대치는 내려왔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연준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물가 기대치가 올라갔던 게 물론 진짜 물가 데이터가 나와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연준이 왜 이걸 인정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지? 라는 걱정 때문에 오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행동을 해도 이 물가는 못 잡을 거야 라는 걱정이 아니라 그냥 행동하지 않은 게 걱정이었던 건데 만약 행동을 한다면 야 연준은 아직 물가 잡을 수 있어. 행동하냐 안 하냐가 문제지 행동하면 잡을 수 있어 라는 신뢰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단순히 지금 뭐 기저효과라는 것도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공급망 문제도 사라지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중기적으로 뭐 내년 하반기나 이럴 때면은 인플레이션 내려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서 인플레이션 숫자가 계속해서 뭐 1분기에도 높게 나오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 연준은 지금 스탠스를 보면 행동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잡힐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물가는 내년 하반기나 이럴 때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괜찮아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이렇게만 한번 한 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는 조금 낮아진 거는 분명히 있다. 근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내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인플레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캐시우드의 얘기를 조금 하워드 막스도 공감을 좀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얘기가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해줬는데 저희가 휴일을 이제 주말에 쉬게 되잖아요. 토요일까지. 그쵸. 네네. 근데 이 주말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말? 네. 토요일을 왜 쉬게 됐을까? 원래는 일요일만 쉬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쵸 안식일만 종교적인 이유로 쉬었었는데. 그쵸. 왜 우리가 토요일도 쉬게 됐을까를 하워드 막스가 말을 해주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1926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게 토요일도 쉬는 게 있었대요. 생겨났대요. 근데 이거를 시작한 사람이 헨리 포드랍니다. 포드? 그 자동차 포드 만든 헨리 포드인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사업가라면 주 6일 일해야지 뭐 하는 거야 라고. 그치. 야, 일 좀 해.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헨리 포드는 주 40시간 노동 시간이라는 거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워라밸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뛰어난 사업가인 게 헨리 포드가 생각을 하길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충분히 즐길 여가 시간이 있어야지 차를 살 거다 라는 생각을 해서 자기 노동자들부터 주 5일만 일해.
그래야 너희가 차도 사고 또 주말도 즐기고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주 5일제를 헨리 포드가 처음 도입을 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놀아야지 소비가 늘어나고 자동차를 쓸 사람도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노동인권 때문에 이제 주말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본주의를 뼛속까지 사랑하는 사업가로부터 이게 생겨났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인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기본소득, 기초소득 그런 거를 주장을 많이 하는 이유도 사실은 내가 물건을 많이 팔려면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돈을 못 쓸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님이 케인즈의 예언이라는 보고서를 쓴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놀거라는 거야. 시간이 많아지고. 왜냐하면 어차피 일을 안 해도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기계가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놀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사람들이 놀게 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 투자 아이디어로도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그럼 요즘에 이 노동시장이 어떻게 바뀐 건가? 왜냐면 저희가 코로나 전과 후 엄청나게 바뀐 거를 이제 모두들 체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하워드 막스가 정리를 해주는데 네. 우버라든지 이런 배민 같은 잠깐씩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노동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게 이제 먼저 바뀐 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은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상당히 바뀐 노동 환경이죠. 또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직업이나 뭐 커리어에 대해서 욕심이나 이제 갈망하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나 요즘 세대에서 이게 많이 뚜렷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임금의 불균형도 요즘 세대가 직장을 갖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방금 말한 이런 생산성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어 왔는데, 그렇다 보면은 회사 내에서 승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위에 자리도 몇 개 없는데 윗세대가 계속해서 거기 눌러앉아 있고, 야, 어차피 회사에 취직해봤자 승진해서 이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터로 회사에 뼈를 갈고 열심히 일을 하냐라는 마인드가 요즘 세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아마 젊은 분일수록 굉장히 공감 많이 할 것 같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나가, 애들도 있는데 내가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아, 되게 그쵸. 그 뼈를 때리는 얘기네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할 텐데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 좀 연결 짓자면, 요즘에 이런 바뀌는 상황에서 실리콘밸리가 약간 헨리 포드의 정신을 이어받는 게 아닌가. 아, 실리콘밸리도 되게 이제 막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여가 신가도 충분히 주고 즐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너희 그렇게 워라밸 즐겨, 그 대신에 라이프 쪽에서 메타버스로 와서 놀아. 아, 약간 좀 그런 식으로도 좀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네요.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하는 거를 헨리포드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놀아라. 어쨌든 놀면 좋은데 놀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진지한 얘기들도 좀 있어요. 민주주의 뭐 이런 뭐 정치적인 얘기들도 좀 있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하워드 막스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도 되게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항상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 이런 게 그래서 많이 느껴져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갑자기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 안에서도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 자기는 좀 걱정이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옛날에 이제 60년대, 70년대에 TV라는 매체가 처음 나오면서 이제 방송이 생겨났을 때는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 방송사가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해요. 뭐 너무 좋은 세상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사업가들이 양분화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런 매체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준다는 걸 깨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 소셜미디어도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페이스북도 그래가지고 이제 내부 고발 통해서 이런 걸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미디어라든지 소셜미디어는 오히려 사람들을 양극단으로 갈라놓게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같은 이념을 갖고 있고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만 주변에 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양극단이 갈라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도 이게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유튜브가 그래요. 딱 유튜브라는 그런 매체가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거잖아. 이호석 아카데미에 계시는 효치님들도 저의 생각이나 사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만 가는 거죠. 양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 양극단으로. 그게 사실 민주주의에는 어떤 식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워드 막스가 여기서 이제 그치만 지금까지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그래도 작동했던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먼저 시민들이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대요. 인지를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이 시스템이 제일 공평하고 정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라 그러고 두 번째로는 다수결로 인한 결정을 내릴 때 동시에 소수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나라의 발전을 정치적 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말하면 야 민주주의는 그냥 다수결의 일방적인 폭행이야 라고도 말이 종종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 소수의 의견을 솔직히 존중해주는 게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투자와 접목을 해볼까? 왜냐면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투자와 관련된 걸로 연결을 해본다면? 그래서 중요한 게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둘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왜냐면 그래야지만 저희가 이제 뭐 시각도 더 넓어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도 알고 좀 그런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승우 특파원은 옆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한테 듣기 싫은 소리라기보다는 저와 그래도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주변에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은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힘들어. 저도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를 듣기 싫거든요. 너무 듣기 싫어.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나는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이제 머리가 좀 굳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이게 맞다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하게 되는데 동시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반대되는 사람의 의견들도 저는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생각보다 나이 들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부장님은 맞아 그런 생각 하실 거야. 근데 대리님들은 맞아 내 말을 안 들었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여기서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주변에 누가 이제 투자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는 본인 객관화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아 성찰이 제일 중요하다. 너가 어떤 투자 성향이 맞는지. 왜냐면 최근에 또 이제 이사님께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탐욕, 뭐 욕망 맞아. 이런 거에 내가 뭐가 약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본인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객관화해야지 내가 타인을 바라볼 때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뭐 이런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내 주변에 둘 수도 있고 그럼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시야가 넓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약점을 알고 나는 어떤 투자 방식이 맞다라는 것도 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결국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뭐 사야 돼? 그럼 결론을 주기를 그쵸. 원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게 좀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같은 맥락이나 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지출만을 늘려왔다는 거죠. 이제 모두들 아시다시피 미국도 그러고 여러 나라가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왔잖아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근데 이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아무래도 인구 구조적으로도 본인들이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를 늘려가면서 본인들에게만 용이한 정책들을 통과시켜 왔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미래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워드 막스는 그 세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연민 아니면 다음 세대한테 미안하다라는 그런 감정이 좀 글에 녹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연금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말을 많이 하고 그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이거의 또 다른 예는 제가 아무래도 영국에 있다 보니까 영국 예를 들면 브렉시트도 그런 예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요? 브렉시트가 엄청나게 근소한 차이로 이제 EU를 나가는 걸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영국에서는 이제 만 18세가 성인인데 만 17세, 만 16세 학생들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왜 당신들이 다 결정을 하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세대별로 되게 나뉘었어가지고 노년층에서는 나가는 거를 지지를 했었는데 이런 중고등학생들은 우리가 앞으로 60년, 70년 살아갈 나라의 방향성을 정하는 일인데 이제 당신들은 뭐 10년, 20년밖에 살지 않을 텐데 왜 당신들 때문에 나 60, 70년이 결정이 돼야 되냐라는 말로 학생들 되게 많이 들고 일어났었거든요. 그 베이비 부머들이 본인한테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 말도 너무 와닿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피터슨이라고 이제 블랙스톤 창업자도 있는데 본인이 쓴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떠한 정당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아무래도 이 글에서 그래도 좀 더 젊은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뭐 제가 뭔가 의견을 말하면은 그냥 뭐 탓한다든지 아 이거 베이비부머 때문이야라고 그치. 단정 지어 버리면 또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래도 베이비 부머 가까우신 우리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아, 근데 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세대 간의 불평등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전후 세대들이 많고 그분들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 민주주의 한 표 한 표씩 주면은 그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옆에 저기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신 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있어요. 다른 건 뭐 정치적인 얘기는 뭐 차치하고라도 국회의원도 정년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 정년제를 해가지고 70세 이상이면 국회의원 못하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아니 다른 건 다 정년이 있잖아. 근데 왜 국회의원만 정년이 없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세대들을 위한 어떤 의사결정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운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기후 문제도 사실은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살 세상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거잖아요. 불만이 있는 거고, 의사결정을 하는 기성 세대들은 우리 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뭐 전체적으로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힘들고 막 이러니까 의사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좀 듭니다. 약간 또 꼬네 마인드라면 야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사는 거야.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거야.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니네들이 이렇게 사는 거지, 안 그랬으면 살겠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얘기를 나누면 또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한 가지만 좀 약간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에 대해서 저도 고민도 많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한 명 한 명이 본인을 위해서 한 선택을 존중해주는 게 중요할 것인가, 아니면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할까. 뭐 이거는 뭐 정치라든지 철학적으로 되게 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정치를 해주는 사람을 고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뽑으면 나한테 좋은 점은 많이 없어. 오히려 나한테 안 좋아. 그렇지만 우리나라나 이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는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을 뽑겠어. 희생적인 정신으로 이렇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없지.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뭐가 맞냐가 중요하죠. 민주주의가, 의가 이 전자에 있는 건지 아니면 후자에 있는 건지는 뭐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운용을 해본 입장에서 하워드 막스가 되게 고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그 아들이랑 얘기한 것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번 메모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이 세상이 어떻게 갈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황 때문에 효치님들께서 많이 어지럽고 어렵고 하셨을 텐데, 굳이 꼭 시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로 좀 머리를 식히는 건 아닌가요? 머리를 더 복잡하게 만든 거지.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오히려 더 막 얘기가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화두만 던져놓고 답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워드 막스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는 못 준 거잖아.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는 했지만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하지? 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다 같이 고민하는 게 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 그리고 또 투자로 연결을 해보자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회사들, 혹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회사들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주 나와서 영국 상황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또 이제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시황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학계에서는 또 이제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종종 같이 다뤄서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많이 나와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